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분석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A 플러스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다른 내용 나온 게 없죠. 기존의 입장 되풀이하고 있는데 A 플러스 대통령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지금 밤사이에 미국과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방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21일 후면 역사적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고 바로 북미 회담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입장 조율을 하기 위한 마지막 모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A 플러스 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A 플러스냐 B냐 C냐 이것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협상력 또는 중재력에 감동 감화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접촉을 위해서 그동안에 중재도 많이 해왔고 여러 가지 이 조정안도 많이 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지막 정상회담 끝난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예정대로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 준비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원샷 방식을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올 인 원이라는 겁니다. 일괄타결하겠다. 일괄타결이죠. 한꺼번에 북미 회담에서 한꺼번에 타결을 한다. 그 대상은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를 한꺼번에 타결하고 또 북한의 체제 안전 그리고 또 이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모든 것에 한꺼번에 끝내겠다라고 그 원칙적인 얘기를 밝혔어요.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북미 회담이 순항이 될지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번 믿어보자.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그대로 가보자는 쪽으로 미국의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 부분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김앤장의 굴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급제동했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엘리엇에 항복을 한 건데요. 박사님, 이 소통 없이 대형 로펌 김앤장, 대형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 믿고 직진했다가 큰 비용을 치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는 주말에 그동안에 추진해와 있던 지배구조 개편 29일 날 주총에서의 모비스의 분할 합병안을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해놓고 스스로 철회하는 것도 한국 재계 역사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국제적인 헤지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반대를 한 것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 자문사, 연구소들도 잇따라 반대를 했고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글로비스 측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지적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정의선 또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의 합병 비율 가치를 높이면은 결국은 재벌 일가에만 이득을 준다 하는데 그 주장의 엘리어트의 지적이 국제 공감대를 얻어서 결국 현대차 그룹이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 안을 김앤장의 우리 국내 최대 법무법인이라는 김앤장과 최대 회계법인이라는 3일 회계법인에 맡겼고 이른바 법률 만능주의로 법이면 모든 것이 다다 하는 방식으로 그 시장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법은 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나타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현대차는 시장과의 소통, 경제적 측면 또 국민들의 감정, 특히 주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는 정몽구 회장이 그 한국 삼성동에 한전 빌딩을 사면서도 네. 무려 10조 원 이상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주주들로부터서 공금 횡령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는 그런 소송까지도 제기된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현대차의 마이웨이, 김현장을 업은 이 마이웨이 이런 방식으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중대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다음 주에 예정된 주총을 취소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고집불통 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국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쟁점에 이렇게 민노총을 강경하게 그리고 불통으로 만드는 걸까요? 고집불통 민노총이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침입니다. 어제 네. 국회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홍영표가 누굽니까? 홍영표 의원은 바로 민주노총 출신이에요. 네.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출신인데 자기 친정을 향해서 민주노총은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민주노총이니까 네. 민주노총 때문에 또 일을 처리를 못하겠다는 이런 푸념이 섞인 글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 문제는 1년 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무엇이 최저임금이다라는 그 기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산입 범위를 먼저 확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급한 이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16.4%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최저임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린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각계에서 불만이 여러 군데서 불만이 동시에 표출이 돼 나온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상여금 네. 쪽이에요. 외국에는 상여금 보너스를 성과를 잘했을 때, 일의 성과가 좋았을 때 주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아예 고정급에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매달 상습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 또 숙식비도 말일만 숙식비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고정급에 불과한 건데 이 편법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뒤늦게 와서 고치려고 하니까 마침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민노총을 지금 고집불통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민노총의 고집불통적 행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산입 범위를 미리 확정하지 않은 채 인상률만 올렸다.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먼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바로 네.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민노총을 완전히 소외시켜서 또 이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민주노총까지 포함시킨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업 범위도 확정시키는 것이 그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높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지금 데드라인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개편 논의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상속세 1조 원입니다. 자, 1조 원. 일반 사람들은 평생 1억 모으기도 힘든데 1조 원을 그것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바로 LG그룹 경영승계 얘기인데요. 이 구광모 상무가 이 상속세 1조 원을 어떻게 낼 것이냐, 뭐 지분을 가족들이랑 또 나눌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주말에 구본무 회장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문자 그대로 참 소탈하게, 소박하게 치렀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런 우리 옛말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자기가 만든 수목원에 화장을 해서 그 화장 시신을
재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한 줌 가루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어떤 재벌 총수의 행태를 끝까지 보여줬다.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 이후에 LG그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본무 회장이 가지고 있는 11% 이상의 LG 주식회사 LG의 지분과 또 그 부인 김영식 여사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을 양아들인 구광모한테 넘겨야만 이것이 구광모 신임 총수의 영향력 지분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지금 LG 주식회사 LG의 주가가 약 8만 원 정도 합니다. 네. 현재 상속세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이전 2개월, 사망한 후 이후 2개월, 그래서 합계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2개월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네. 현재 약 평균 8만 원 정도 돼요. 한 주당. 네. 그래서 이것이 다 넘어간다고 했을 때 구광모 회장이 내야 될 돈이 약 9,500억 원 정도, 네. 약 1조 원에 가깝다. 네. 1조 원을 과연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구광모 회장은 그렇게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구광모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는 판토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판토스라는 회사는 물류회사인데요. LG그룹의 모든 물류를 거의 80%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네. 판토스의 이익은 LG에서의 물류 독점을 하면서 나오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판토스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요. 현재 상속세를 바로 낸다고 하면.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방법은 주식회사 LG 상사의 이 주식을 바로 넘기는. 근데 주식을 물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방법은 5년간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그룹들이 상속세를 100억 원대도 채 내지 않은 급에서 1조 원대를 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멍청한 LG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솔직한 LP도 있다. 네. LG는 오래전부터 지주회사 개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상속세를 많이 내고 상속을 한다. 그만큼 떳떳하고 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지분력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LG그룹의 위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LG의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으로 미루어 봐서 1조 원 상속세도 아주 스무스하게 내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네,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갑니다. 자, 5번째 키워드, 부동산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강남 쪽은 아예 거래 전무, 거래 절벽 상황입니다. 자, 박사님, 이게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정부의 파리 대책부터 쭉 일관성 있게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자. 예. 말로는 안정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안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건데 정부의 내심 의도는 부동산을 획기적으로 좀 떨어뜨려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의도가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부동산도 경제제입니다. 급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개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M&A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 다각화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될 경우인데 부동산이 아예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제 행위를 막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상당히 우려가 되죠. 현재 지금 보통 거래가 절벽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일부 지역은 지금 호가가 여전해요. 지난 4월 1일부터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양도세를 그렇게 많이 내고 부동산을 팔 세력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다고 6월 이후에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현재 나오는 안으로는 종부세의 기준 세율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보유세 중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버티기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절벽이 생기면 절벽 그 다음에는 낭떠러지고 다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거래 절벽 이것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거래 절벽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